장모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그 3억이 묻으면 우리 집 경매 넘어간다고요. 당장 비밀번호 내놓으세요. 사위는 핏대를 세우며 고함을 질렀고 딸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 3억 원. 자식들은 그 돈을 노리고 어머니를 산속 요양원으로 고려장 지내려 했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칠순의 어머니가 꺼내든 건 낡은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건 자식들을 경악하게 만든 단 한 장의 종이. 내 노후는 너희 빚 갚는데 안 쓴다. 나는 월 22만 원이면 충분해. 보증금 3억을 뺏으려던 자식들을 한 방에 제압하고 요양원 대신 이곳을 선택해 인생 역전에 성공한 정희 씨. 도대체 월 22만 원으로 누리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탐욕스러운 자식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늦은 밤이었어요. 71의 정희 씨는 어두운 거실 한복판에 덩그러니 서 있었답니다. 얼마 전 수술을 마친 오른쪽 어깨에선 쿡쿡 쑤시는 통증이 쉴 새 없이 밀려왔죠. 정희 씨는 떨리는 왼손으로 벽을 짚으며 화장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발을 떼는 순간 낡은 양말 바닥이 미끄러운 마룻바닥에서 헛돌고 말았답니다. 아이고, 정희 씨의 몸이 휘청거렸어요. 다행히 식탁 모서리를 붙잡아 바닥에 고꾸라지는 건 면했지만 그 반동으로 수술한 어깨에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이 스쳤죠. 정희 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어둠 속에서 들리는 소리라곤 시계추가 째깍거리는 소리와 자신의 가쁜 숨소리뿐이었답니다. 그때였어요. 현관문 도어락이 거칠게 눌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죠.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건 사위 태훈 씨였어요. 태훈 씨는 거실 불을 켜지도 않은 채 소파에 가방을 내동댕이 쳤답니다. 정희 씨가 아픈 어깨를 감싸 쥐며 조심스럽게 물었죠. 자네 이제 오나? 밖엔 비가 많이 오지? 하지만 사위의 입에선 따뜻한 대답 대신 날 성가시가 돋친 말이 튀어나왔어요.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어두운데 왜 그러고 계세요? 사람 놀라게. 사위는 정희 씨의 안색은 살피지도 않은 채 냉장고에서 물통을 꺼내 벌컥벌컥 마셨답니다. 그러더니 귀찮다는 듯 툭 내뱉었죠. 내일 은하랑 같이 시설 좀 알아보기로 했잖아요. 괜히 집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전문가들 있는 데로 가시는 게 서로 편해요. 안 그래요? 서로 편하다는 그 말이 정희 씨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어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급식실에서 수천 명의 밥을 지어온 손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짐짝 취급을 받는 현실이 서글펐답니다. 정희 씨는 떨리는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식탁 위에는 정희 씨가 평생 모아온 레시피가 적힌 낡은 노트가 놓여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먼지 쌓인 옛 물건처럼 보일 뿐이었죠. 사위는 정희 씨를 쳐다보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거실에는 다시 차가운 정적이 내려앉았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 씨의 짐가방은 큰딸 은하의 아파트 현관 한 구석으로 옮겨졌습니다. 딸의 집은 모델하우스처럼 매끄러웠지만 정희 씨가 몸을 뉘을 곳은 거실 소파 귀퉁이뿐이었죠. 정희 씨는 낯선 가죽 소파에 엉덩이를 반만 걸친 채 혹여나 때가 탈까봐 두 손을 무릎 위에 얌전히 포개고 앉아 있었어요. 부엌에서는 달그락거리는 접시 소리와 함께 사위와 딸의 낮은 목소리가 윙윙거리는 기계음처럼 들려왔답니다. 당신 오늘 확실히 예약하는 거지? 더 미루면 대기번호만 뒤로 밀려. 사위 태훈 씨가 넥타이를 거칠게 매며 은하 씨를 채근했어요. 은하 씨는 식탁 위에서 스마트폰을 톡톡 두드리며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죠. 알았어, 한다고. 엄마 듣잖아. 목소리 좀 낮춰. 하지만 태훈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식탁 의자를 드르륵 끌며 일어났습니다.
그는 정혜 씨가 앉아 있는 소파 쪽으로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현관에 놓인 정혜 씨의 낡은 가방을 발끝으로 툭 밀어치우며 신발을 신었답니다. 가방이 힘없이 옆으로 쓰러졌지만 누구도 바로 세우지 않았어요. 태훈 씨가 출근한 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죠. 은하 씨는 정혜 씨에게 눈을 맞추는 대신 거실 창가에 서서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네, 프리미엄 실버타운이죠? 입주 상담 예약하려고요. 네, 등급은 나왔고요. 보증금은 네, 준비됐습니다. 보증금 준비 완료. 그 말이 정희 씨의 귀에 쟁쟁하게 울렸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의 입에서 어머니의 거처를 정하는 일이 마치 물건을 구매하는 절차처럼 건조하게 흘러나왔기 때문이죠. 정희 씨는 타는 목마름을 느껴 주방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물이라도 한 잔 마시려 컵을 집어드는 순간이었어요. 엄마, 그거 건드리지 마. 전화를 끄는 은하 씨가 기겁을 하며 달려와 정희 씨의 손에서 컵을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이거 도연이 손자가 아끼는 컵이야. 엄마 어깨도 안 좋은데 깨뜨리면 어쩌려고 그래. 제발 그냥 가만히 좀 있어줘. 그게 도와주는 거야. 은하 씨는 컵을 싱크대에 쾅 내려놓으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어요. 정희 씨의 손이 허공에서 갈 곳을 잃고 멈췄답니다. 딸은 정희 씨의 떨리는 손을 외면한 채 냉장고에 붙어있던 가족여행 계획표를 떼어 구겨버리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닫힌 방문 너머로 엄마 옷 입어. 오후 2시에 상담 잡혔어라는 딸의 건조한 통보만이 거실로 흘러나왔죠. 정희 씨는 쓰러진 자신의 짐가방 옆에 쭈그리고 앉아 가방 지퍼에 달린 낡은 이름표만 하염없이 만지작거렸답니다. 오후 2시 약속된 상담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은하 씨는 신호가 걸릴 때마다 관자놀이를 꾹꾹 눌렀어요. 회사에 급하게 반차를 내고 나온 탓인지 딸의 핸드폰은 진동 모드임에도 쉴 새 없이 웅웅 하고 울려대고 있었죠. 정희 씨는 조수석 손잡이를 꽉 쥔 채 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엄마, 병원부터 들렀다 가자. 어깨 물리치료 받고 가야지. 거기 가면 당분간 나오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은하 씨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핸들을 쥔 손마디는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정형외과 대기실은 점심시간이 갓 지나 한산했어요. 은하 씨는 정희 씨를 소파에 앉히더니 맞은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1분도 채 되지 않아 고개를 꾸벅이며 졸기 시작했죠. 정희 씨는 딸의 푸석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눈 밑에 검게 내려앉은 다크서클과 벗겨진 매니큐어 자국이 눈에 들어왔어요. 너도 사는 게 전쟁이구나. 정희 씨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딸의 흐트러진 앞머리를 넘겨주려다 화들짝 놀라 손을 거두었답니다. 그때 간호사가 정희 씨의 이름을 불렀어요. 윤정희님, 진료실로 오세요. 졸던 은하 씨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네, 가요. 엄마, 일어날 수 있어? 은하 씨는 정희 씨의 성안 쪽 팔을 단단히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딸의 손은 거칠고 따뜻했죠.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은하 씨는 정희 씨의 외투 단추를 하나하나 채워주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챙기듯 야무진 손길이었어요. 바람 차다. 목도리 좀 제대로 해. 거기 시설 산 밑이라 춥대. 은하 씨는 정희 씨의 목도리를 여며주며 잠시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그 순간 정희 씨는 딸의 손목에서 낯익은 흉터를 발견했어요. 어릴 적 정희 씨가 끓이던 국 냄비에 대었던 화상 자국이었죠. 그때 엄마 잘못 아니야라며 울음을 삼키던 어린 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애틋함도 잠시였어요. 병원비를 계산하던 은하 씨가 영수증을 받아들고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갑 속에는 여러 장의 신용카드가 꽂혀 있었지만 은하 씨는 그중 가장 낡은 체크카드를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고는 한숨을 쉬며 신용카드를 내밀었죠. 할부로 해주세요. 3개월이요. 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희 씨는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려 병원 벽에 걸린 달력만 바라보았어요. 딸의 등 뒤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 속에 정희 씨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빚의 무게가 숨어 있다는 걸 그때는 미처 짐작하지 못했답니다. 은하 씨는 결제를 마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앞장서 걸으며 말했죠. 가자, 엄마. 늦겠다. 따뜻했던 딸의 손길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금 차가운 보호자의 등으로 돌아와 있었답니다. 그날 저녁 은하 씨의 아파트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창밖의 습기는 여전히 집 안으로 스며들어 끈적한 공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지요. 정희 씨는 부엌 한 구석에서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어요. 뚝뚝. 콩나물 대가리가 떨어지는 소리만이 거실의 침묵을 규칙적으로 깨뜨리고 있었답니다. 퇴근한 사위 태훈 씨는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베란다 창가에 붙어 서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텔레비전 소리로 시끌벅적했을 저녁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텔레비전 화면마저 검게 죽어 있었죠. 태훈 씨의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고 그는 베란다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답니다. 베란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 그의 낮고 다급한 목소리가 거실 안쪽까지 흘러들어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번 달만요. 이번 달만 넘기면 된다니까요. 태훈 씨의 목소리가 순간적으로 높아졌다가 거실 눈치를 보며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정희 씨는 다듬던 콩나물을 바구니에 내려놓고 싱크대에 물을 틀었어요. 사위의 통화 내용을 듣지 않으려는 배려였지만 물소리 사이로 뚫고 나오는 사위의 절박한 음성은 감출 수가 없었답니다. 담보가 없다고요? 아, 진짜 사람 피 말리게 하네. 알았어요. 일단 끊어봐요. 제가 어떻게든 만들어 볼 테니까. 전화를 끄는 태훈 씨가 베란다 문을 거칠게 닫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와이셔츠 등판은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죠. 그는 식탁 위에 핸드폰을 탁 내려놓으며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풀어 헤쳤습니다. 식탁 맞은편에 앉아있던 은하 씨가 불안한 눈빛으로 남편을 올려다보았어요. 여보, 왜 그래? 또 김 부장님이야? 은하 씨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태훈 씨는 대답 대신 한숨을 깊게 내쉬며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식탁 위에 놓인 태훈 씨의 핸드폰 화면이 번쩍이며 밝아졌습니다. 징하는 진동 소리가 식탁 유리를 타고 요란하게 울려 퍼졌죠. 정희 씨는 물을 마시러 냉장고로 다가가다 우연히 그 화면을 보고 말았답니다. 국민은행 대출이자 미납 안내 3회 캐피탈 독촉장 발송 예정. 화면에 뜬 글자는 붉은색 경고등처럼 선명했습니다. 태훈 씨는 화들짝 놀라며 핸드폰을 낚아채듯 집어 뒤집어 놓았어요. 그의 눈동자가 정희 씨와 짧게 마주쳤지만 그는 곧바로 시선을 피하며 은하 씨에게 쏘아붙였죠. 밥 안 줘? 나 배고파서 현기증 난단 말이야. 은하 씨는 허둥지둥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도 거들기 위해 반찬통을 꺼내려 했지만 태훈 씨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가로막았어요. 아유, 장모님. 그냥 앉아 계세요.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 정신 사나워요. 정희 씨는 머쓱하게 손을 거두고 식탁 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밥상 위에는 갓 지은 밥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이 올라왔지만 누구도 먼저 수저를 들지 않았어요. 태훈 씨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계속해서 뒤집어 놓은 핸드폰만 곁눈질했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금속음만이 식탁 위를 맴돌았죠. 식사가 끝날 무렵 초인종 소리도 없이 현관문에 무언가 투박하게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편물함에 꽂히지 못한 등기 우편물이 문틈 사이로 밀려 들어온 것이었죠. 은하 씨가 밥을 먹다 말고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두툼한 봉투를 집어든 은하 씨의 손이 멈칫했어요. 봉투 겉면에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고 발신인은 법원이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이게 뭐야? 은하 씨의 떨리는 목소리에 태훈 씨가 밥그릇을 밀쳐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현관으로 달려가 은하 씨의 손에서 봉투를 낚아챘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회사 서류야. 회사 서류가 왜 집으로 와? 그리고 법원에서 온 건데? 아, 시끄러워.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태훈 씨는 봉투를 구기듯 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고는 쾅 소리가 나게 안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은하 씨는 멍하니 현관에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식탁에 앉아 있는 정희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걱정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의 불안한 눈빛이었죠. 그날 밤 정희 씨는 소파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부부의 말다툼 소리가 거실의 정막을 찢고 있었기 때문이죠.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엄마 보증금 건드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 은하 씨의 억눌린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태훈 씨의 낮지만 위협적인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그럼 어떡해? 당장 내일 모레 집 넘어가게 생겼는데 장모님 어차피 시설 가시면 그 돈 필요 없잖아. 우리가 쓰고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야. 집 한 돈 전부라고. 아,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그게 중요해? 당신 엄마도 자식 죽는 꼴은 못 보실 거 아니야.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희 씨는 숨을 멈추고 낡은 담요를 머리끝까지 끌어올렸어요.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지만 정희 씨는 몸을 웅크린 채 꼼짝도 할 수 없었답니다. 자신이 평생 식당 바닥을 기어다니며 모은 낡은 아파트를 판 그 돈. 정희 씨의 유일한 노후 자금이이자 마지막 자존심인 그 돈이 지금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전날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태훈 씨는 일찍 출근하고 없었고 은하 씨는 퉁퉁 부은 눈으로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정희 씨가 조심스럽게 방에서 나오자 은하 씨가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 하나를 손으로 꾹 누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시설 상담 갈 때 인감도장이랑 신분증 챙겨야 된대. 입주 절차 때문에. 은하 씨는 정희 씨의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식탁 무늬만 손가락으로 문질렀습니다. 정희 씨의 시선이 딸의 손 밑에 깔린 서류 봉투로 향했어요. 봉투 끝자락에는 위임장이라는 글자가 살짝 보였다가 딸의 손에 의해 가려졌습니다. 정희 씨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저 말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손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속 깊은 곳에 넣어둔 도장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닿았죠. 정희 씨는 도장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죠. 정희 씨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 노인은 겁에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묘하게 차가워져 있었답니다. 더 이상 자식의 보호를 믿을 수 없다는 서글픈 깨달음이 정혜 씨의 가슴 속에 날카로운 얼음 조각처럼 박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은하 씨가 출근한 뒤 아파트에는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은하 씨가 급하게 구했다는 시간제 간병인 박 여사였죠. 박 여사는 들어오자마자 거실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는 소파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정혜 씨가 목이 말라 주방으로 가려 하자 박 여사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손짓으로만 정혜 씨를 제지했답니다. 어르신, 그냥 거기 앉아 계세요. 따님분이 절대 움직이게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화장실 가실 때만 말씀하세요. 정희 씨는 소파 구석에 놓인 자신의 짐가방 옆에 다시 엉덩이를 붙여야 했어요. 박 여사는 누군가와 끊임없이 통화를 하며 껄껄 웃어댔고 그 웃음소리는 정희 씨의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파리 떼처럼 거슬렸죠. 점심시간이 되자 박 여사는 정희 씨 앞에 식은 죽 한 그릇을 툭 내려놓았습니다. 플라스틱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며 성의 없는 소리를 냈어요. 드세요. 흘리지 마시고요. 저거 치우려면 또 일이니까. 정희 씨는 죽을 한 숟가락 떴지만 목구멍이 꽉 막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일구어온 삶이 고작 이 낯선 여자의 눈치를 보며 죽이나 받아먹는 신세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기 때문이죠. 박 여사는 정희 씨가 밥을 먹든 말든 냉장고에서 은하 씨가 사다 놓은 과일을 꺼내 깎아 먹으며 핸드폰만 들여다보았답니다. 정희 씨의 시선이 베란다 창밖의 회색 하늘에 머물렀어요. 집안 어디에도 정희 씨가 마음 놓고 숨 쉴 공간은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은하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정희 씨를 보자마자 다급하게 재촉했죠. 엄마, 준비해. 예약 시간 다 됐어. 차에 오르는 정희 씨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점점 인적이 드물어졌고 앙상한 나뭇가지만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30분쯤 달렸을까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으리으리한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블레스 실버타운. 금빛으로 번쩍이는 간판이 위압적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호텔 로비처럼 화려한 내부가 펼쳐졌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말끔한 정장을 입은 상담실장이 영업용 미소를 지으며 모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은아님 예약 맞으시죠? 어머님이 정말 고우시네요. 오늘 아주 잘 오셨습니다. 저희 타운은 대한민국 최고 시설을 자랑하거든요. 실장은 유창한 말솜씨로 시설 곳곳을 안내했습니다. 최신식 피트니스 센터, 노래교실, 물리치료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은하 씨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때요, 어머님? 여기 계시면 친구들도 사귀고 밥 걱정, 청소 걱정 안 해도 되고 호텔이랑 똑같죠? 실장의 말에 정희 씨는 아무 대답 없이 마른 입술만 축였습니다. 그때였어요. 복도 맞은편에서 휠체어를 탄 노인이 요양보호사의 손에 이끌려 지나갔습니다. 노인의 고개는 힘없이 꺾여 있었고 입가에는 타액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보호사는 핸드폰을 보느라 닦아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정희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 위로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입주민들이 생활하시는 방을 보여드릴게요. 마침 305 어르신이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실장이 앞장서 걸었고
은하 씨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정희 씨는 무거운 발을 끌며 뒤따라가다 열려있는 304호 문틈으로 시선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한 노인이 창문을 등지고 앉아 있었어요. 정혜 씨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하얗게 센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여자였습니다. 이름표에는 고은자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무언가에 홀린 듯 정희 씨는 일행에서 이탈해 304호 문가로 다가갔습니다. 방 안은 숨막힐 듯 고요했어요.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꺼진 방 안에서 들리는 것이라고는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뿐이었죠. 고은자 씨는 책상 위에 놓인 탁상 달력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빨간색 색연필이 들려 있었는데 날짜마다 시뻘건 XX표가 그어져 있었답니다. 정혜 씨의 인기척을 느꼈는지 고은자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깊은 우물처럼 텅 비어 있었어요. 초점 없는 눈동자가 정혜 씨의 얼굴에 머물렀다가 천천히 정혜 씨의 가방과 옷차림을 훑어내렸습니다. 그러고는 앙상한 손가락을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죠. 정혜 씨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서자 고은자 씨가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새로 왔어? 정혜 씨가 대답을 망설이자 고은자 씨는 갑자기 정혜 씨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손바닥의 감촉에 정혜 씨의 몸이 움찔 굳어졌죠. 고은자 씨는 밖을 살피듯 문 쪽을 곁눈질하더니 정혜 씨의 귀에 입을 대고 아주 낮고 빠른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들어오지 마. 도망가. 네. 여기 오면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야. 저 달력 봐. 자식들이 온다고 한 날 다 X 쳐놨지? 돈 떨어지면 안 와. 입금 끝나면 끝이라고. 내 꼴 나지 말고 당장 나가. 고은자 씨의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정희 씨의 손목에 붉은 자국이 남을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아까의 공허함은 사라지고 서슬퍼런 공포와 광기가 번뜩이고 있었죠.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그때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남자 요양보호사가 씩씩거리며 들어와 고은자 씨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어요. 할머니, 또 이러신다. 손님한테 왜 그러세요? 빨리 약 드시고 주무시라니까요. 보호사는 익숙한 솜씨로 고은자 씨를 침대로 밀치듯 눕혔습니다. 고은자 씨는 저항 한 번 하지 못하고 인형처럼 힘없이 쓰러졌어요. 침대 난간을 붙잡은 그녀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보호사는 커다란 알약을 그녀의 입에 억지로 밀어넣고 물을 들이부었답니다. 꿀꺽 삼키세요. 얼른요. 고은자 씨가 캑캑거리며 약을 삼키는 동안 보호사는 정혜 씨를 향해 사람 좋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놀라셨죠? 이 할머니가 치매기가 좀 있으셔서 헛소리를 자주 하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시설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보호사는 고은자 씨의 방문을 탁 소리가 나게 닫아버렸습니다. 닫힌 문틈 사이로 고은자 씨의 억눌린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죠. 정희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본 고은자 씨의 얼굴이 거울 속 자신의 미래처럼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내 돈을 뺏기고 내 의지를 뺏기고 결국 저 좁은 방에 갇혀 달력에 X표만 치며 죽음을 기다리는 살. 그것은 낭만적인 노후가 아니라 완벽하게 통제된 사육장이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셨었어요? 한참 찾았잖아요. 복도 끝에서 은하 씨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상담실장은 계약서 뭉치를 겨드랑이에 끼고 승리자처럼 웃고 있었죠. 은하 씨의 손에는 이미 볼펜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방 봤어?
남양이라 햇빛도 잘 들고 좋대. 당장 다음 주부터 입주 가능하다고 해서 가계약금 걸고 가려고. 엄마 도장 가져왔지? 딸의 말소리가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웅웅거렸습니다. 정희 씨의 시선은 딸의 손에 들린 볼펜 끝에 고정되었어요. 그 볼펜이 마치 자신의 인생을 긋는 칼날처럼 느껴졌답니다. 정희 씨는 주머니 속에 든 도장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게 배어 나왔어요. 지금 이 도장을 꺼내주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다시는 저 문 밖으로 나갈 수 없을 것이라는 원초적인 공포가 정희 씨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은하 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와 정희 씨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순간 정희 씨는 감전된 사람처럼 딸의 손을 쳐냈어요. 아, 아니야. 나 화장실 좀 다녀오마. 정희 씨는 딸의 대답도 듣지 않고 화장실 표지판이 있는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간 정희 씨는 문을 잠그고 세면대 짚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눈동자는 길 잃은 짐승처럼 흔들리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화장실 칸막이 안쪽 환풍구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직원 휴게실과 연결된 통풍구인 듯 했죠. 야, 305 들어오면 우리야 땡큐지. 딸내미가 보증금 한 번에 쏘던데? 근데 할머니가 좀 깐깐해 보이더라. 들어오면 초장에 기 좀 죽여놔야겠어. 안 그러면 피곤해져. 걱정 마. 304호 할망구처럼 약 좀 세게 쓰면 며칠 안에 조용해져. 거기는 가족들이 면회도 잘 안 온다며? 그런 노인네들이 다루기 제일 쉽지. 직원들의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환풍구를 타고 화장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희 씨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죠. 이것이 저 화려한 대리석 바닥 아래 숨겨진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시설은 정희 씨를 사람이 아닌 처리해야 할 물건이자 돈주머니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잔액 3억 2천만 원이 찍힌 은행 앱이 켜져 있었죠. 이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정희 씨의 남은 수명, 그리고 마지막 존엄이 담긴 생명줄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눈물을 닦아내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 노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공포에 질린 눈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야겠다는, 이 지옥에서 내 발로 걸어 나가야겠다는 서늘한 도끼가 서려 있었답니다. 지금까지 사연이 재밌으셨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도 이 사연을 같이 듣게 해주세요. 새해 소망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기도드릴게요. 시설 상담을 마치고 돌아온 그날 밤, 정희 씨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화장실 환풍구 너머로 들었던 직원들의 비웃음 소리와 사위의 은밀한 통화 내용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죠. 다음 날 아침 정희 씨는 가족들이 모두 잠든 새벽녘에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지난번 병원에서 무심코 집어왔던 꼬깃꼬깃한 전단지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LH 고령자 복지주택 및 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정희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동주민센터 복지과를 찾았습니다. 오전 9시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선 정희 씨를 맞이한 건 젊은 주무관 오 과장이었습니다. 그는 정희 씨가 내민 낡은 신분증과 전단지를 번갈아 보더니 모니터 화면을 두드리며 차분하게 말을 이었죠. 윤정희님 확인해 보니 그동안 무주택 기간도 기시고 부양가족 관련 점수도 인정되시네요. 마침 이번에 시범 운영하는
노인 안심지원주택 1층 자녀 세대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문턱도 없는 집이에요. 보증금은 지금 가지고 계신 자금의 10분의 1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내 이름으로 내가 계약할 수 있는 건가요? 자식 동의 없이도? 정희 씨의 질문에 오 과장은 안경을 치켜 올리며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어르신은 성인이시고 재산권 행사도 당연히 본인 권한입니다. 자녀분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심사 결과는 일주일 안에 나옵니다. 본인 권한. 그 네 글자가 정희 씨의 꽉 막힌 가슴을 뚫어주는 듯 했습니다. 정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신청서에 도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그 도장은 어제 딸에게 빼앗길 뻔했던 바로 그 인감 도장이었죠. 접수증을 받아든 정희 씨의 발걸음은 올 때와 달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가 다시 딸의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는 폭풍전야처럼 살벌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고함 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오늘까지 입금 안 하면 우리 다 죽는다고 했잖아. 태훈 씨가 거실 한복판에서 씩씩거리고 있었고 은하 씨는 식탁 의자에 앉아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찢어진 서류들이 눈처럼 흩뿌려져 있었죠. 정희 씨는 신발을 벗다 말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태훈 씨는 정희 씨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모님 도장 어딨어? 당신이 숨겼지? 어차피 치맥이 있어서 기억도 못 하실 텐데 그냥 찍으면 될 거 아니야. 여보, 제발. 엄마 오시면 엄마랑 상의해서. 상의는 무슨 얼어 죽을 상해. 그 돈이 장모님 돈이야? 나중에 우리한테 올 유산 미리 당겨 쓰는 게 뭐가 나빠? 어차피 저 노인네 시설 들어가면 돈 쓸 일도 없어. 죽을 때 싸 짊어지고 갈 거야? 순간 거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태훈 씨의 입에서 나온 말은 더 이상 가족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굶주린 짐승이 먹잇감을 앞에 두고 지저대는 소리와 다를 바 없었죠. 정희 씨는 현관 중문턱을 넘어 거실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엄마. 은하 씨가 사색이 되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태훈 씨도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고 뻔뻔하게 정희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이미 들킨 마당에 갈 때까지 가보자는 눈빛이었죠. 아, 장모님. 오셨어요? 잘 됐네요. 말씀드린 김에 오늘 정리하시죠. 보증금 저희가 좀 급해서 먼저 써야겠습니다. 도장 주시죠. 태훈 씨가 손바닥을 내밀었습니다. 부탁이 아닌 강요였고 협박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 손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벌벌 떨며 도장을 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정희 씨의 주머니에는 안심주택 접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말없이 식탁으로 다가가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죠. 이 서서방. 자네, 내 돈이 그렇게 탐나나? 정희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쇳소리가 섞여 있어 서늘했습니다. 태훈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탐나는 게 아니라 급하다고요. 그리고 장모님, 솔직히 그 돈 장모님 혼자 다 못 쓰시잖아요. 저희가 관리해 드리는 게 맞죠. 관리라. 정희 씨는 핸드폰 잠금 화면을 풀었습니다.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은행 앱 아이콘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은하 씨가 불안한 듯 정희 씨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엄마, 그러지 말고 나랑 얘기해. 응? 정희 씨는 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손놀림으로, 하지만
정확하게 은행 앱의 메뉴를 눌러나갔습니다. 돋보기 안경 너머로 보이는 정희 씨의 눈매가 매섭게 빛났습니다. 마이 페이지 마이너스 보안 설정 마이너스 이체 한도 변경. 태훈 씨가 무언가 불길함을 느꼈는지 식탁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장모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핸드폰 이리 주세요. 태훈 씨가 손을 뻗어 핸드폰을 낚아채려던 찰나 정희 씨가 핸드폰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며 다른 한 손으로 식탁을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낡은 식탁 유리가 쩌렁하고 울렸습니다. 앉아.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장모의 호통에 태훈 씨가 엉거주춤 멈춰 섰습니다. 정희 씨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화면의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띠링. 경쾌한 알림음이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곧이어 정희 씨의 핸드폰 화면에 팝업창이 떴습니다. 정희 씨는 핸드폰을 돌려 두 사람에게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글씨 크기를 최대로 설정해 둔 덕분에 굵은 글씨가 태훈 씨의 눈에 박히듯 들어왔습니다. 1일 이체 한도 영원 비밀번호 5556 입력으로 계좌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태훈 씨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주머니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미친 듯이 무언가를 눌렀습니다. 아마도 정희 씨의 계좌와 연결해둔 오픈뱅킹이나 자동이체를 확인하는 것이겠죠. 이게 뭐야? 거래 정지.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내가 바꿨네. 방금. 정희 씨는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통장 비밀번호도 OTP 카드도 다 재발급 신청했어. 이제 자네들이 내 돈에 손 뗄 방법은 없네. 장모님, 지금 노망 나셨어요? 그 돈 묶이면 우리 집 경매 넘어간다고요. 당장 풀어요, 당장. 태훈 씨가 악을 쓰며 달려들었지만 정희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받아온 안심주택 접수준이었습니다. 내 집은 내가 정해. 너희 집 담보 잡히라고 모은 돈 아니고 시설 구석방에 처박혀서 죽을 날 기다리라고 모은 돈도 아니야. 정희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굴러다니던 자신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은하, 너도 잘 들어라. 나는 시설 안 간다. 그리고 너희 빚 갚는데 내 노후를 쓸 생각도 없다. 나는 내 발로 내가 살 곳 찾아갈 거야. 엄마. 은하 씨는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태훈 씨는 머리를 감싸 쥐고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내뱉었죠. 정희 씨는 그들을 뒤로 한 채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옷장 구석에 처박혀 있던 자신의 옷가지들을 가방에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개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행동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가방을 다 싼 정희 씨가 거실로 나왔을 때 태훈 씨는 여전히 식탁을 붙잡고 부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가시려고요? 나가시면 2번 다시 이 집 못 들어옵니다. 저희랑 인연 끊는 거라고요. 태훈 씨의 마지막 발악에도 정희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현관 신발장을 열고 자신의 낡은 단화를 꺼내 신었습니다. 발 뒤꿈치를 구겨 신으며 정희 씨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인연? 돈 떨어지면 끊어질 인연이라면 지금 끊는 게 낫겠지. 철컥.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정희 씨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그치고 맑은 햇살이 복도까지 들이치고 있었죠. 정희 씨는 그 빛 속으로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장모님 하고 부르는 태훈 씨의 절규가 들렸지만
곧이어 굳게 닫히는 현관문 소리에 의해 묵살되었습니다. 쿵! 그 육중한 문 닫히는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희 씨가 지난 수십 년간 짊어져온 희생이라는 이름의 굴레가 바닥으로 떨어져 깨지는 소리였고, 동시에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정희 씨가 딸의 집을 나온 지 정확히 닷새가 지난 오후였습니다. 정희 씨는 동네의 허름한 여인숙 달방에 머물며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었죠. 좁은 방 안에는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지만 정희 씨에게는 딸의 아파트보다 훨씬 마음 편한 곳이었답니다. 지직 마이너스.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정희 씨의 핸드폰이 길게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에는 주거복지센터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죠. 정희 씨는 마른 침을 삼키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윤정희님 되시죠? 축하드립니다. 신청하신 고령자 안심주택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1순위셔서 바로 배정되셨네요. 내일 오셔서 계약 진행하시고 바로 입주 날짜 잡으시면 됩니다. 수화기 너머 담당자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지만 정희 씨에게는 그 어떤 천사의 나팔 소리보다 반갑게 들렸답니다. 정희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핸드폰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차가웠던 가슴을 덮여주는 듯 했죠. 다음 날 아침 정희 씨는 오과장과 함께 배정받은 집을 둘러보러 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신축 빌라의 1층이었습니다. 현관 문턱은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을 만큼 낮았고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이 깔려 있었어요. 욕실과 변기 옆에는 튼튼한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안방과 거실 벽면에는 빨간색 응급 비상벨이 눈에 띄게 붙어 있었답니다. 보시다시피 문턱을 다 없앴습니다. 혹시라도 쓰러지시면 센서가 감지해서 관리실로 바로 연락이 가고요. 보증금은 300만 원에 월세는 22만 원입니다. 오 과장은 벽에 붙은 비상벨을 직접 눌러 시범을 보였습니다. 삐용삐용 하는 소리와 함께 인터폰 화면이 켜지는 걸 보며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에는 감시하는 CCTV 대신 지켜주는 센서가 있었고 윽박지르는 사위 대신 돕겠다고 나선 제도가 있었죠. 정희 씨는 주머니에서 다시 만든 도장을 꺼내 계약서에 꾹 눌러 찍었습니다. 인주가 종이에 스며드는 모습을 보며 정희 씨는 비로소 긴 숨을 내쉬었답니다. 집을 구했으니 이제 짐을 가져올 차례였죠. 하지만 정희 씨는 혼자 딸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핸드폰 주소록에서 작은아들이라는 이름을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평소 무뚝뚝하고 재살기 바빠 연락도 뜸했던 아들 도연 씨였죠. 도연아, 애미다. 나 이사한다. 트럭 한 대 몰고 좀 와라. 2시간 뒤 딸 은하 씨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1톤 용달 트럭 한 대가 거칠게 후진하며 들어왔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도연 씨가 트럭에서 뛰어내렸죠. 그는 영문도 모른 채 불려왔지만 어머니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 몇 호야? 짐 많아? 아니다. 내 옷가지랑 이불, 그리고 부엌에 있는 내 그릇 몇 개만 챙기면 된다. 올라가자. 도연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정희 씨의 앞을 막아서듯 걷기 시작했습니다. 든든한 아들의 등판을 보며 정희 씨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딩동. 초인종 소리에 인터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화면 속에 정희 씨와 도연 씨의 얼굴이 나타나자 안에서 우당탕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며칠 사이 헬쑥해진 은하 씨가 서 있었고 그 뒤로
러닝 셔츠 차림의 태훈 씨가 튀어나왔습니다. 태훈 씨의 얼굴은 수염이 거뭇거뭇하게 자라 있었고 눈은 퀭했죠. 장모님, 연락도 안 받으시고 도대체 어디 가셨었어요? 저희가 얼마나 찾았는 줄 아세요? 태훈 씨가 반가움보다는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소리치며 다가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관을 들어선 건 정희 씨가 아니라 덩치 큰 도연 씨였습니다. 도연 씨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성큼성큼 거실로 들어서며 태훈 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매형, 오랜만이네. 인사 생략하고 짐 좀 챙길게요. 도연 씨의 낮은 목소리에 태훈 씨가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평소 처남을 어려워하던 태훈 씨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죠. 정희 씨는 그 사이로 유유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거실 식탁 위에는 뜯지도 않은 컵라면 용기들과 연체 독촉장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엄마, 은하 씨가 울먹이며 다가왔지만 정희 씨는 눈길도 주지 않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정희 씨는 옷장을 열어 남겨두었던 옷가지들을 능숙하게 보자기 위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찬장 깊숙한 곳에 있던 자신의 밥그릇과 국그릇, 그리고 가장 중요한 레시피 노트를 챙겼습니다. 태훈 씨가 부엌 입구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거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정희 씨의 진보다리가 아니라 혹시나 정희 씨가 마음을 돌려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저기, 장모님, 오해는 푸셔야죠. 그리고 그 통장 말인데요. 당장 이번 주에 이자가 나가야 하는데. 태훈 씨가 눈치를 보며 말을 꺼내자 짐을 싸던 도연 씨가 박스를 바닥에 쿵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 묵직한 소리에 태훈 씨의 말이 뚝 끊겼습니다. 도연 씨는 태훈 씨를 노려보며 굵은 팔뚝으로 땀을 훔쳤습니다. 매형, 엄마 돈 건드리지 마요. 누나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엄마 시설 보내고 그 보증금으로 매형 빚 막으려고 했다면서요? 아니, 처남. 그게 무슨 소리야? 오해라니까. 우린 장모님 편하게 모시려고. 편하게 모시는데 왜 엄마가 도망을 쳐? 한 번만 더 엄마한테 돈 얘기 꺼내면 그땐 나 가만 안 있어요. 도연 씨의 으름장에 태훈 씨는 얼굴이 벌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하 씨는 부엌 구석에서 소리 죽여 울고만 있었죠. 정희 씨는 싸놓은 진보다리를 단단히 매듭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실버타운 팜플렛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려한 건물이 인쇄된 종이를 반으로 북 찢어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가자. 정희 씨의 한마디에 도연 씨가 진보다리와 박스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은하 씨가 엄마 미안해 라고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희 씨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태훈 씨는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고 은하 씨는 주저앉아 있었죠. 그것이 정희 씨가 기억하는 딸 가족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사간 새 집은 12평 남짓으로 좁았지만 정희 씨만의 궁전이었습니다. 도연 씨는 땀을 뻘뻘 흘리며 세탁기를 호스에 연결하고 무거운 서랍장을 제자리에 배치해 주었습니다. 엄마, 여기 좋네. 문턱도 없고 햇빛도 잘 들고. 도연 씨가 베란다 창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훅 끼쳐 들어오는 바람에서 눅눅한 냄새가 아닌 마른 흙냄새와 풀냄새가 났습니다. 정희 씨는 부엌에서 가스밸브를 열고 물을 틀어보았습니다. 사아 마이너스 하는 시원한 물소리가 싱크대를 때렸습니다. 그래, 내 집이다. 누구 눈치 안 보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는 내 집이야.
짐 정리가 얼추 끝나자 도연 씨가 중국집에 전화를 걸어 짜장면 2그릇을 시켰습니다. 짐 박스를 식탁 삼아 신문지를 깔고 마주 앉은 모자는 말없이 면을 비볐습니다. 후루룩 쩝쩝. 좁은 방 안에 짜장면 먹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자주 올게. 다 먹은 그릇을 내놓으며 도연 씨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정희 씨는 아들의 손등에 5만 원짜리 지폐 2장을 쥐어주었습니다. 기름값 해라. 그리고 고맙다. 도연 씨가 멋쩍은 듯 뒷머리를 극적이며 트럭에 올랐습니다. 아들의 트럭이 골목길을 빠져나가는 걸 지켜본 정희 씨는 집으로 들어와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띠리링 마이너스 철컥. 디지털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명쾌하게 들렸습니다. 정희 씨는 현관문에 달린 안전고리까지 야무지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대자로 뻗어 누웠습니다. 천장에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지만 정희 씨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등 아래로 전해지는 따뜻한 방바닥의 온기가 온몸의 긴장을 녹여내고 있었죠.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부재중 전화가 5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모두 태훈 씨와 은하 씨였습니다. 정희 씨는 망설임 없이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은행 앱을 열어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딸내 아파트 관리비, 사위의 보험료로 빠져나가던 항목들이 모두 해지 상태로 바뀌어 있었죠. 통장 잔고는 3억 2천만 원 그대로였습니다. 정희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빈 냉장고였지만 내일부터는 자신이 좋아하는 반찬들로 채울 생각이었습니다. 사위가 싫어해서 못해 먹었던 청국장도 끓이고 냄새난다고 눈치 주던 생선도 구울 것이었죠. 정희 씨는 싱크대 위에 올려둔 낡은 레시피 노트를 펼쳤습니다. 맨 첫 장에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맛있는 밥은 정성에서 나온다. 정희 씨는 그 문구 아래에 볼펜으로 한 문장을 더 적어 넣었습니다. 내 인생의 밥상은 내가 차린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의 12평짜리 작은 왕국에도 평온한 저녁이 찾아오고 있었답니다. 안심주택으로 이사 온 뒤 정희 씨의 아침은 창문을 여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전 딸네 집 거실 구석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오직 정희 씨만을 위한 햇살이 베란다 창을 넘어 안방 깊숙이 들어가 이불자락을 데웠지요. 정희 씨는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습니다. 삐그덕거리는 관절 소리마저도 오늘은 경쾌한 타악기 연주처럼 들렸답니다. 정희 씨는 세수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1층 공동 부엌인 나눔식당 당번을 맡은 날이었거든요. 이 안심주택에는 각자의 부엌 외에도 입주민들이 모여 함께 밥을 해먹거나 차를 마시는 넓은 공유 주방이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자신이 평생 급식실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품에는 낡은 레시피 노트를 소중히 안고 있었죠. 공동 부엌에 들어서자 널찍한 아일랜드 식탁과 업소용 화구가 정희 씨를 반겼습니다. 정희 씨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앞치마를 둘러맸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소고기 미역국이었어요. 정희 씨는 찬물에 불려놓은 기장 미역을 바구니에 건져 물기를 뺐습니다. 검푸른 미역이 물을 머금고 싱싱하게 살아나 윤기를 뽐내고 있었죠. 달궈진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자 고소한 향기가 순식간에 부엌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치이잉 마이너스. 다진 마늘과 소고기를 넣고 볶는 소리가 빗소리처럼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고기 겉면이 익어갈 즈음 물기를 뺀 미역을 넣고 다시 한번 달달 볶았죠. 미역이 참기름을 머금어 보들보들해질 때까지 정희 씨의 주걱은 쉼없이
냄비 안을 오갔습니다. 이윽고 쌀뜨물을 붓자 싸아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정희 씨는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불을 약하게 줄인 뒤 뚜껑을 덮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맛을 낼 차례였지요. 냄비 뚜껑이 들썩거리며 구수한 냄새가 복도로 흘러나갈 무렵 부엌 입구에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옆집에 사는 박 할머니였습니다. 늘 혼자 다니며 말수가 적던 분이었는데 냄새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민 것이었죠. 무슨 냄새가 이렇게 좋아? 생일인가? 박 할머니의 물음에 정희 씨는 냄비 뚜껑을 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생일은 아니지만 같이 먹으면 잔치죠. 어르신, 이리 와서 간 좀 봐주세요. 정희 씨는 작은 접시에 국물을 조금 덜어 박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호호 불어가며 국물을 맛본 박 할머니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깊은 맛이 나네. 옛날에 우리 애들 학교 다닐 때 급식실에서 나던 그 맛있는 냄새야. 딱 그 맛이야. 제가 급식실 영양사만 30년을 했거든요. 정희 씨가 쑥스러운 듯 대답하자 박 할머니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곧이어 다른 이웃들도 하나둘씩 밥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아래층 할아버지도 지팡이를 짚은 위층 할머니도 모두 밥상머리에 둘러앉았죠. 잘 먹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섞여 활기찬 화음이 되었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후루룩 국물을 마시는 소리, 김치 좀 더 줘요 하는 정겨운 대화들이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희 씨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사람들이 맛있게 그릇을 비우는 모습만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밥을 지었지만 그것이 노동이나 의무가 아닌 순수한 나눔과 기쁨으로 다가온 건 실로 오랜만의 일이었답니다. 따뜻한 밥 한 끼가 사람들의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외로움의 벽을 녹여내고 있었죠. 주말 오후에는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딸 은하 씨와 손자 도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도어락 잠금 해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들어와라.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선 은하 씨의 손에는 두툼한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냉장고부터 뒤지던 딸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은하 씨는 현관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 정리하고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와 소파가 아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님으로서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었죠. 엄마, 집 좋네. 따뜻하고. 은하 씨가 집안을 둘러보며 멋쩍은 듯 말했습니다. 그래, 살만하다. 관리소장님도 친절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 정희 씨는 부엌에서 깎은 사과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은하 씨는 찻잔을 두 손으로 받쳐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엄마. 그리고 고마워. 건강하게 있어줘서. 그 말 속에 담긴 수만 가지 감정을 정희 씨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빚독촉에 시달리며 엄마를 짐으로 여겼던 죄책감, 그리고 엄마가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떠나준 덕분에 파국을 면했다는 안도감까지.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엔 돈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가 경제권을 되찾고 선을 그은 덕분에 비로소 모녀는 채무 관계가 아닌 온전한 가족으로 마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밥은 먹었니? 미역국 좀 끓여놨는데 싸줄까? 정희 씨의 물음에 은하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응, 엄마가 해준 거 먹고 싶었어. 정희 씨는 반찬통에 미역국을 가득 담아 딸의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은 이어지길 바라는 엄마의 단단하고도 따뜻한 위로였죠. 딸과 손자를 배웅하고 돌아온 저녁,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았고 가로등 불빛만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드러누웠습니다. 정희 씨는 식탁 의자에 앉아 레시피 노트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가득 찬 노트의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오늘 끓인 미역국의 레시피가 적혀 있었습니다. 재료 기장 미역, 소고기 양지, 국간장, 참기름. 정희 씨는 볼펜을 들어 그 아래에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비법 내 마음이 편해야 국물 맛도 깊어진다. 정희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노트를 덮었습니다. 탁! 노트 덮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정희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밖에서는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들려왔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윙윙거렸습니다. 그 평범하고도 단조로운 소리들이 정희 씨에게는 그 어떤 자장가보다 달콤하게 들렸답니다. 정희 씨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날씨가 맑으면 옥상 빨래터에 이불을 넣을 생각이었지요. 그리고 오후에는 복지관 노래교실에 등록하러 갈 계획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장모도 아닌 오롯이 윤정이로 살아갈 내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지며 정희 씨는 깊고 편안한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